이번 총선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제3지대와 신당의 출연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양양자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이 각각 신당을 출범시켰고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3지대 진보 진영이 연대하는 개혁연합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와 그 추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개혁연합신당, 이게 누가 참여를 하는 거고 정치적인 지향점은 무엇입니까? 네, 일단 개혁연합신당이 필요한 이유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할 텐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이 불러오고 있는 위기를 막아낼 수 있는 실력과 내용을 갖춘 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제3지대 논의가 어떤 선거공학적인 논의로만 가득 차 있는데 이 정치에 대한 불신과 환멸이 불러온 역대 가장 큰 이 부동층을 개혁의 내용으로 채워내고 견인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지금 이제 이준석 신당이 등장하면서 중도층을 이제 많이 흡수하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고, 또 이 보수 세력의 확장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내년 총선이 사자 구도로 치루어져야 이 중도층이 보수 진영의 확장으로 귀결되지 않고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와 또 진보적 정권 교체에 기틀을 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개혁연합신당을 제안드리게 되었고요. 이걸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제안드렸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사회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같은 정당들에서도 이제 화답을 해주셨고 또 이제 기본소득 관련 단체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영역의 시민사회 그리고 지식인 뭐 교수님들 네트워크에서도 연락을 주시고 또 시민사회나 정치권의 원로분들께서도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잘 눈덩이를 굴려가 나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장을 직접적으로 이제 느끼고 계시고 이제 호응이 뒤따르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럼 좀 쉽게 생각해 보면 지금 어쨌든 이 거대 양당 구도가 있고 이번 총선에서 보수 쪽에서의 신당이 있다면 진보 쪽에서의 거대 신당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사자 구도로 갔으면 좋겠다. 지금 이 그림을 추진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이준석 신당이라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많은 제3지대 특히 뭐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의 귀결에서 봤던 것처럼 보수 정당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크고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의 정권 재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필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는 것 그리고 진보적 정권 교체의 틀을 놓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중도층을 마구 흡수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냅두면 흘러갈 것으로 보이는 제3지대 영역을 좀 개혁적 내용으로 채워야 된다. 개혁적 과제의 공론장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당층의 이런 수요들을 결국에는 제3신당이 흡수를 하게 될 텐데 보수가 아닌 진보 쪽에서 이제 개혁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강점을 보이는 진보 연합 뭐 이거를 지금 추진하신다고 네, 이해를 그렇습니다. 하면 될까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목표 지향점이 있는지를 좀 여쭈면 용 의원님이 상임 대표를 맡고 있는 기본소득당은 사회 모든 구성원의 보편적인 기본소득 추구를 이제 모토로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럼 개혁연합신당의 정책 목표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대한민국이 위기라는 이야기는 뭐 모두가 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기후 위기,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 불러오는 사회적 위기, 그리고 불평등 양극화가 불러오는 위기,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 몇 년 동안 사실은 정치권이 다른 나라들에서는 뭐 재생에너지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체제의 개편 등을 위한 큰 그림들을 그려나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정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제안하는 정치 세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는 이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국가의 역할을 다시 재정립하는 선거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게 이제 뭐 백화점식의 정책 몇 가지 나열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개혁연합신당을 통해서 기본소득당이 제안드린 건 미래투자국가라는 이름인데요. 사실 그 대한민국에서는 R&D 투자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의 거꾸로 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많은 나라들이 이제 탈탄소 녹색 산업과 그리고 디지털 기술 경쟁에 많은 투자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 미래의 경쟁력을 우리가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혁신의 성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국가가 대대적인 공공투자를 벌여서 혁신의 성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뭐 저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세계의 많은 연구자들 그리고 기존의 정치인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딱 한 가지 차이점은 국가가 대규모의 공공투자를 해서 혁신의 성과와 결실이 발생했을 때 이 결과를 예전에는 소수의 기업들이 다 가져갔다면 이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를 해서 만들어낸 혁신의 성과인 만큼 이 성과의 일정 부분을 국민들에게 국민배당으로 지급하자라는 국가의 다른 모델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국가의 역할부터 바꿔야 된다는 제안이고요. 뭐 인류를 이제 달에 보냈던 아폴로 프로젝트나 아니면 한국의 산업화 시기 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 필요한 건 녹색 전환이다라는 사명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정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본과 시장을 공공선으로 이끄는 정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딱 즉각적으로 드는 생각은 정의당이 제안을 하고 있는 선거연합정당이라는 거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정의당이 제안하고 있는 선거연합정당 제안을 저희도 지켜봐 왔는데요. 정의당과도 저희가 제안드린 어떤 개혁연합신당의 원칙과 방향에 동의한다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만들고자 하는 연합은 뭐 노동을 중심으로 한 연대연합, 뭐 기후위기 극복을 중심으로 한 연대연합 같은 추상적인 연합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정책협약 30가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 앞에 제안할 수 있는 연대연합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30가지 입법 과제가 저 개혁연합신당에게 표를 주면 개혁연합신당이 승리하면 22대 국회에서는 저 과제들이 논의되겠구나라고 국민들께서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구체적인 연대연합의 모습을 제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전의 정치에서의 연대연합의 문법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인물 중심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지역과 지역이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만 이제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분명한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연대연합의 모습을 국민들께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의당의 류호정 장혜영 의원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세 번째 권력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는 또 뭐가 다릅니까? 네, 일단 그 세 번째 권력을 하시는 모임을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있는 국가의 상이 뭔지 좀 불명확하기 때문에 제가 뭐 그분들과 제가 무엇이 다르다라고 비전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제3지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양당 정치에 대한 양비론 그리고 그 양비론을 통한 반사 이익을 노리는 선거공학적인 제3지대와 구체적인 개혁의 과제를 이야기하는 제3지대를 형성하자는 제안은 저는 완전히 다른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이준석 신당과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어제도 하셨는데 사실 내용 없는 그런 세 번째 권력에서 네, 예. 내용 없는 그런 선거공학적인 연대 연합이 과연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로 여겨질 것이냐 아니면 저 세력이 이렇게 성장한다면, 승리한다면 22대 국회에서 정말 정치가 바뀔 것이다 라는 기대를 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회의적이고요. 오히려 이 제3지대 혹은 새로운 정치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개인의 친소관계 혹은 뭐 감정적으로 가까움을 중심으로 연대연합을 이야기하는 좀 낡은 정치의 모습을 보이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번째 권력은 용해인 대표와 연합할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던데 대표님도 그럼 같이 할 수 없다는 입장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보수 정권의 재창출에 기여하는 선거 연합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그런 부분은 면에서 이제 이준석 신당과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준석 신당과 함께 할 수 없고 그 새로운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개혁연합 신당을 이제 제안 드린 거고요. 근데 세 번째 권력은 그런 것보다는 양당을 비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이준석 신당과 굉장히 감정적으로 가깝고 함께 손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이야기들 전제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으로서는 개혁연합신당과 세 번째 권력이 함께 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개혁연합신당이 기본적으로 비례대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구도 생각하십니까? 지역구 후보도? 네, 일단 이제 개혁연합신당의 목표는 제3지대를 개혁의 내용으로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후보를 내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냐에 대해서
승리하는 길이냐에 대한 선거 전략은 저는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의 역할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제 선거연합정당, 개혁연합신당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기에 함께 하는 분들과 만들어 나가고 전략을 구상해 나가야 될 텐데,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선거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개혁의 길을 뚜벅뚜벅 가겠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혜인 대표님께서는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됐고 이후에 이제 기본소득당으로 복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에 이 개혁연합신당도 위성정당 시즌2에 그칠 것이다 이런 비판도 있던데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네, 일단 민주당이 만든 게 아닌데 어떻게 위성정당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위성정당이라고 하면 그 모 정당을 빙글빙글 도는, 모 정당의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 정당일 텐데요. 개혁연합신당은 분명히 민주당을 비롯한 정의당도 마찬가지고요. 민주 진보 진영의 부족한 개혁의 의지와 내용들을 견인해 나가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위성이라기보다는 견인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민주당과 민주당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께도 이 개혁연합신당의 존재가 이 다양한 정치 세력과의 연대 연합을 하는 것이 개혁연합신당의 존재가 이 진보적 정권 교체에 오히려 더 큰 힘이 될 수 있고 대한민국을 진짜 내용으로서 바꿔낼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래서 선거제가 어떻게 개편이 되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이번 총선에서 이 신당이 성공할 것인가 그것도 봐야 될 텐데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 돌아가자는 입장이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일단 준연동형이라는 것이 도입되었던 취지 자체가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탄핵을 받았던, 탄핵의 대상이 됐던 그 정당을 제외하고는 모든 정당들과 시민사회와 힘을 합쳐서 준연동형이라는 제도를 우리가 안착시키게 된 겁니다. 이것의 취지는 국민의 표와 의석의 수의 차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기본소득당의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거대 양당을 제외하고는 병립형을 지지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당 외의 정당은 물론이고 촛불을 지켜봐왔던 많은 국민들도 역대 국회도 그리고 중선관위도 시민사회에서도 최근에 이 정개특위가 직접 진행했던 국민 공론조사에서도 의석의 확대, 그리고 연동의 확대, 그리고 불비례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립형으로 퇴행을 하게 된다는 건 오로지 양당의 어떤 욕망 때문에 최소한의 명분도 없이 민의를 거스르게 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요. 네. 사실 병립형으로 퇴행하느냐, 연동형을 유지하느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민주당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움직임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과거로 돌아가는, 특히나 탄핵 이전으로 돌아가서 탄핵 세력의 정치적 복권을 의미하는 병립형이 대한민국에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로의 복귀가 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 지금 그 말씀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선거제 개정을 통해서 선거법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게 되면 대책은 있으십니까? 네, 일단 병립형으로 만약에 퇴행이 된다. 그래서 양당의 기득권이 강화된다라고 하면 개혁연합신당의 성공 가능성, 의석수의 차이가 생길진 모르겠지만 이 개혁연합신당 같은 연합신당, 연합 정당들이 더 필요해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필요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요. 22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 그리고 다음 정권 교체 이후에 다음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로 다당제 정치의 중요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치개혁 과제들을 병립형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완수해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싸움이 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22대 총선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이제 신당 창당 움직임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이제 제일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이준석 전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신당인데요. 일단 용 대표님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준석 신당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신데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요. 네, 뭐 세계관 정당이라는 것은 하나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뭔가 세계관이 다르다면 정당도 달라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일 겁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세계관과 그 국민의힘의 당대표까지 지냈던 이준석 전 대표가 도대체 대한민국의 미래, 그 세계관이 무엇이 달라서 신당을 해야 하는지 과연 국민들께서 그것을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을 만큼 이준석 전 대표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인지도도 굉장히 높은 분이고 또 많은 방송에 나와서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지만 네. 사실 정치 평론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떠해야 한다는 내용은 거의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인지 내용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최소한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신당을 만들겠다 고 이야기하는 세력이라면 대한민국의 미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내용이 없는 제3지대, 그런 내용이 없는 이합집산은 결국에는 그냥 감동 없는 선거공학적인 결말로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 없는 제3지대의 결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대표의 그 새정치 아닌 새정치가 보여줬던 것처럼 기존의 거대 양당 그리고 특히나 보수정당을 강화하는 귀결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준석 대표도 분명히 내가 보수 정치인이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신당은 보수 정치의 확대 강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그 흐름에 분명하게 반대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진보 진영의 더 큰 개혁적 승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용 없는 이준석식 신당에 대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흐름을 봤을 때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할 거로는 보이세요? 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여기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 대선 때 그랬던 것처럼 뭐 후드티라도 맞춰 입고 어디 지역에라도 간다 손잡고라고 한다면 저는 이준석 대표에게 기대했던 많은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일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 생명도 끝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준석 전 대표도 그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신당을 만들지 않는다 이런 선택지는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와 오늘 정치권에서 이제 관심을 끌었던 이슈 가운데 하나가 이낙연 신당설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작심하고 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했고 그리고 창당과 관련한 질문에서도 여러 갈래로 생각 중이다 이렇게 여지를 남기면서 이낙연 신당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낙연 전 대표께서 뭔가 그런 새로운 정치적 시도를 할 수 있었다면 진작에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민주당과 합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의 영향력이 뭐 벌써 많이 줄어들었지만 사실 그래도 민주당의 대선 주자였던 분이고 본인도 스스로 민주당의 적자임을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당 창당에 몸을 던지겠다라고 하신다면 그 신당이 과연 반명 말고 비명 말고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 수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대한민국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기보다는 민주당이 과거에 이런 걸 못했다, 저런 걸 못했다, 뭐 이런 좀 과거의 이야기들만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건 정확히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전 장관 등도 이제 비례대표를 노리고 신당을 만들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저는 뭐 더 진전된 논의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사실 이제 구체적으로 전개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평론을 하는 것이 그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뭐 개혁연합신당이 표명한 원칙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퇴행적인 보수 정치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확대 재편으로 이어질 세력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선거공학적인 계산으로 국민의 열망을 흡수하려는 세력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리고 반면 개혁연합에 동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분들과는
연합의 계기가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개혁연합신당이 해야 할 일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개인의 어떤 무언가를 소명하기 위한 정치적 경로로 활용하는 것이라면 저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개혁연합신당이 해야 될 정치에 감동이 있고 지지가 있으려면 국민 공감대를 벗어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개혁연합신당이 추구하는 그 윤 정부 퇴행을 막고 민주진보 진영의 성공을 이끄는 것. 민주당과는 어떻게 차별성을 가져가시는 겁니까? 민주당도 그 민주진보 진영에 있는 큰 틀에서 이 원칙에 동의한다면 연대연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개혁의 내용으로 다음 총선을 치러야 한다. 그러니까 내용 없는 반류는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그 전선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윤석열 다음은 어떤 내용으로 채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저는 민주진보 진영이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된다. 그래야 진보적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거고요. 예. 이 개혁연합신당이라는 구체적인 개혁 과제를 제시하는 이 선거연합, 선거연대에 민주당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민주당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연합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총선을 치르고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어느 정도의 이제 의석을 확보를 하시고 민주당과 합당하는 뭐 이런 그림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개혁연합신당이라는 것은 정확히 그 반대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 바깥에서 민주당을 견인해내는 역할을 그리고 더 개혁적인 과제들을 제시하고 그 개혁을 성공시키는 역할을 개혁연합신당이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거연합 정당이기 때문에 이 선거가 끝난 이후에 각 다양한 정당으로 돌아가서 활동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이 개혁연합신당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 것인가에 있어서 참여하는 정당들, 제 세력들과 논의해야 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당과 무조건 이 개혁연합신당이 합당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과연 국민들께 개혁연합신당이 감동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문의도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 내에 지금 현역 의원들이 이탈을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민주당 내에 현역 의원들 중에 이탈을 하실 만한 분들이 과연 지금 상황에서 있는지가 일단 제가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인 것 같고요. 저희의 원칙에 따라서 그 원칙에 동의하시는 분들과는 누구와도 함께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이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선거 때마다 신당과 제3지대 움직임이 있었지만 성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치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대 양당 체제를 극복할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3지대가 중도라는 지향을 가지고 모여있는 지대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제3지대라고 불리는 영역은 중도라는 지향을 가지고 강력하게 모여있는 어떤 지대라기보다는 네. 양당의 정치에 실망과 환멸을 느낀 부동층들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고요. 여기에 제3지대라는 부동층에 깃발만 꽂으면 이 표가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선거공학적 계산으로는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많이 봐왔던 것처럼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3지대, 정치에 실망한 부동층으로 모여있는 국민들에게 분명한 개혁의 과제를 제시하고 그 방향에 동의하는 세력으로 조직해내야 된다는 것이 제가 가진 문제의식이고 제가 네. 다른 제3지대와 다르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당 그리고 개혁연합신당은 출발부터 내용으로 시작했고요. 그게 저희의 소신이고 또 자신감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현안에 대한 질문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인유한 혁신위가 이제 내일 회의를 끝으로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혁신위 안건 중에서 가장 조명을 받았던 게 지도부 중진, 험지 출마, 뭐 불출마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총선 승리를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은?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에 혁신하겠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혁신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그때 당시 국민의힘 내부를 포함해서 야당에서도 지적하고 많은 언론에서도 지적했던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수직적 당정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혁신위원회가 뭐 여러 가지 구설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만들었지만 과연 그 핵심, 수직적 당정 관계에 제대로 메스를 들 수 있었느냐, 들었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그렇지 못했다라고 평가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원회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혁신을 정말 해내겠다고 생각한다면 혁신의 가장 1호 혁신의 대상이 되었어야 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슈도 하나 여쭤보면요. 이제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이 논란이 됐었는데 거세게 비판이 일지만 이제 최 전 의원은 사과가 없고 뭐 내가 그렇게 빌런이냐 이렇게 반문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이제 민생과 비전을 가지고 토론을 해도 부족한 시기인데 여러 정치가 매일 이런 구설들로 이제 국민들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참 송구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좀 많이 죄송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 이유 여하, 뭐 본인으로선 맥락을 봐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겠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좀 문제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당을 비판할 수 있고 김건희 여사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비판은 내용과 비전을 갖춘 비판이어야겠죠. 그렇지 않고 이제 암컷을 이야기하면서 조롱한 것은 저는 직전에 국회의원이었고 정치인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설화로 키우는 과오는 우리가 좀 멈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웬일인지 진보 진영에서 뭐 여성 의원들도 너무 조용한 것 아니냐 이런 반응도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맥락이 만약에 보수 정당에서 그런 얘기를 했으면 난리가 났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이런 비판의 여론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꾸 당적 같은 걸 갖다 붙이지 말고 국민의힘도 이 발언이 당적을 떠나서 정말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런 정치인들의 문제가 되는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자정하는 시스템을 갖출 건지를 좀 함께 성실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혜인 상임대표와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